일, 서론. 여러분, 카지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카지노 객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잭팟을 터뜨린 행운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확률 계산에 능한 프로 도박사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구조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돈을 버는 존재는 바로 칩을 현금으로,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는 환전소입니다. 플레이어가 돈을 따든 잃든 게임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 바로 그 길목을 장악한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제 스포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르브론 제임스의 연봉이나 오타니 쇼헤이의 홈런, 혹은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여부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금융의 최정점에 있는 자본가들은 누가 이기느냐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기가 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 즉 구단 그 자체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의 환전소를 장악하려 합니다. 2026년 1월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이 무려 1조 원, 1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아직 대중에게는 생소한 아크토스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산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포츠팀을 쇼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스포츠라는 자산군, 아세트 클래스가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톨게이트를 인수한 사건입니다. 금융세계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지피 스테이크 애퀴지션, 즉 운용사 지분 인수라고 부르며 더 구체적으로는 Vertical Specific Platform Play라고 정의합니다. KKR은 단순히 돈 잘 버는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특수하고 배타적인 시장의 규칙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매수한 것입니다. 아크토스 파트너스는 단순한 투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NBA, MLB, NHL 같은 폐쇄적인 리그 사무국들이 유일하게 허락한 제도권 자본의 통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KR이 왜 하필 지금 2026년이라는 시점에 수많은 테크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치고 아크토스라는 스포츠 전문 운용사의 지분을 왜 인수했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산업이 뜬다는 식의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닌 이 딜 뒤에 숨겨진 KKR의 연구 자본 확보 전략과 아크토스가 어떻게 규제라는 벽을 자산으로 바꿨는지 그 설계 도면을 해체할 것입니다. I. Structure Breakdown. 지금부터 이 딜의 구조를 층위별로 해체하겠습니다. 먼저 이 딜의 대상인 아크토스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정체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아크토스를 그저 스포츠팀 지분을 사는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보스턴 레드삭스, 리버풀 FC 같은 거대 구단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크토스는 펀드라기보다 유동성 공급 솔루션, 리퀴디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스포츠 구단주들의 페인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구단주는 그저 돈 많은 억만장자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를 넘어서면서 구단 가치는 수조 원대로 폭등했습니다. 이제 구단은 취미가 아니라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산 가치는 올랐는데 현금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단을 통째로 팔지 않는 이상 구단주가 자신의 지분 10%만 팔아서 현금을 만들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NBA나 MLB 같은 리그 사무국은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에게나 지분을 팔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즉, 구단주들은 자산 부자, 에세트 리치지만 현금 부족, 캐시 풀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안 찰스라는 설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모펀드 랜드마크 파트너스 출신으로 세컨더리 시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그 사무국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당신들의 구단주들이 현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즉 그들이 구단을 통째로 팔고 떠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지분 5%에서 10% 정도만 사줘서 그들에게 현금을 쥐어주자. 대신 우리는 경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투표권도 포기하겠다. 오직 자금만 되는 사이렌트 파트너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크토스 구조의 핵심인 패시브 미너리티 스테이크 모델입니다. 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낯선 중국 자본이나 검증되지 않은 코인 부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제도권 금융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구단주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리그 전체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크토스는 업계 최초로 NBA, MLB, NHL 등 주요 리그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해자입니다. 다른 PE들이 돈을 가지고 와도 리그 승인이 없으면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크토스는 이미 프리클리어드, 즉 프리패스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KKR의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2026년에 KKR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LBO 차입 매수 시장은 금리 변동성 때문에 예전만큼 재미를 보기 어렵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KKR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를 타지 않고 기술 변화에 도태되지 않으며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새로운 자산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아크토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스포츠는 독특합니다.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월드컵을 안 보지 않습니다.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스트리밍 전쟁을 벌이면서 중개권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즉 스포츠는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은 비상관 자산, uncorrelated asset입니다. KKR이 아크토스 지분을 1조 원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이 비상관 자산에 대한 노출을 단숨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KKR이 직접 농구팀을 사러 다니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그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승인을 받아놓은 아크토스의 지분을 사버리면 KKR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주요 스포츠 리그의 파이프라인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조적 디테일은 이번 딜이 GP 스테이크 딜이라는 점입니다. KKR은 아크토스가 운용하는 펀드, LP 지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GP 자체의 주식을 산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구조 설계자의 첫걸음입니다.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수명이 다할 때 돈을 돌려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운용사 지분을 사면 그 운용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발생하는 관리 보수, 매니지먼트 피와 성과 보수, carried interest를 나눠 갖게 됩니다. KKR은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현금 수도꼭지의 지분을 산 것입니다. 특히 아크토스의 수익 구조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일반적인 PE 펀드는 기업을 사서 구조 조정하고 되팔아야 돈을 법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아크토스는 AUM, 즉 운용자산 규모에 비례해서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습니다. 스포츠 구단 가치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10% 이상 상승해 왔습니다. 구단 가치가 오르면 아크토스의 운용자산 평가액도 오르고 수수료도 오릅니다. KKR 입장에서는 1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10% 중반대의 안정적인 현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같은 주식을 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KKR이 노린 하반기 막힌 성장 구조입니다. 거버닝 로직. 자, 이제 이 거대한 딜을 관통하는 지배 논리, 즉 거버닝 로직을 뜯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딜을 보고 스포츠 시장이 뜨겁다거나 KKR의 누군가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식의 감상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KKR이 이 딜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스크의 비대칭적 제거와 합성 인덱스 효과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배 논리는 강등 없는 리그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축구팀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명문팀이라도 성적이 나빠지면 2부 리그로 강등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강등되는 순간 중개권료 수입은 수직 낙하하고 선수들 몸값은 폭락하며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것이 유럽형 개방 리그의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아크토스가 주력으로 삼는 북미의 NBA, MLB, NHL은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꼴찌를 해도 강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꼴찌를 하면 다음 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줍니다. 꼴찌에게 어드밴티지를 줘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드는 철저히 설계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가 금융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반기 완벽하게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아크토스가 투자한 팀이 아무리 못해도 리그 사무국이 분배해주는 중개권료와 라이선싱 수입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아크토스의 포트폴리오는 개별 기업 주식이라기보다는 미국 국채에다가 약간의 성장 옵션을 붙인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KKR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변동성이 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강등 위험이 거세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딜의 첫 번째 구조적 핵심, 다운사이드 해치 바이 클로스드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지배 논리는 합성 인덱스 전략입니다. 특정 팀 하나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스타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단주가 스캔들에 휘말리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토스는 하나의 펀드 안에 수십 개의 팀 지분을 쪼개서 담았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있고 템파베이 레이스도 있고 에스턴 마틴 F1 팀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S&P 500 지수처럼 개별 팀의 리스크는 서로 상쇄되고 스포츠 산업 전체의 성장이라는 베타 수익만 남게 됩니다. KKR 입장에서 아크토스를 인수한다는 것은 전 세계 스포츠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ITF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팀을 고르는 수고, 피킹 리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크토스가 이미 다 골라놓았고 리그 사무국 승인까지 다 받아놓았으니까요. KKR은 그저 아크토스라는 바구니를 챙기면 그 안에 담긴 전 세계 스포츠 자산의 에기스를 한 번에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ggregator Acquisition, 즉 수집가를 인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예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아크토스의 가치는 타당한가? KKR은 지분 인수를 위해 10억 달러를 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 밸류에이션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SOTP, Sum of the Parts, 즉 부분, 합산 평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아크토스 같은 운용사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운용 보수, 매니지먼트 피에입니다. 펀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높은 멀티플, 배수를 쳐줍니다. 보통 연간 운용 보수 이익의 15배에서 20배까지 쳐줍니다. 아크토스는 현재 수조 원대의 자산을 굴리고 있고 한 번 펀드를 만들면 10년 이상 돈이 묶이는 폐쇄형 펀드입니다. 즉, 이 수수료 수입은 향후 10년간 끊길 일이 없는 최상급 현금 흐름입니다. KKR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20배 이상의 높은 멀티플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1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안정성을 산 값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선과 보수, Carried Interest입니다. 나중에 구단 지분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가져가는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이익에 대해서는 낮은 멀티플을 줍니다.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크토스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등 없는 리그의 특성상 구단 가치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15%씩 상승했습니다. 하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아크토스의 성과 보수는 다른 사모펀드보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KKR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성과 보수 가치에도 꽤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줬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전략적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는 아크토스가 유일합니다. KKR 출신이 세운 블루 어울리나 다이얼 같은 경쟁자들도 있지만 스포츠에만 이렇게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침투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KKR이 지금 이 딜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매물을 만날 수 없습니다. 2등은 의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비싸 보이지만 대체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투심위의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의 역습입니다. 지금은 리그 사무국들이 돈이 필요해서 피이드를 받아주지만 만약 팬들의 여론이 나빠져서 금융투기꾼들이 우리 팀을 망친다는 비난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이 개입하고 리그 사무국이 태도를 바꿔서 피이는 나가라고 하면 아크토스의 모델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KKR도 이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어딘가에는 분명히 레칫 조항이나 풋옵션 같은 안전장치를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만약 규제 변화로 수익이 안 나면 나중에 추가 지분을 더 내놔라 하는 식의 독소 조항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들이 리스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리스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듈. 이제 이 거대한 1조 원짜리 딜을 책상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KKR이 아크토스를 사고 아크토스가 스포츠 구단을 사는 이 구조. 과연 여러분의 인생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야구팀 사고 싶다는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제로 베이스부터 저만의 딜룸을 만든다면 저는 이 아크토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개인 신디케이트 전략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첫째, 마이크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되십시오. 아크토스가 성공한 근본적인 이유는 돈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에이셋 리치, 캐시 푸어 구단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알짜배기,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작가, 혹은 작지만 탄탄한 세스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달 수익은 들어오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 안 나와서 곤란해합니다. 은행은 그들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제안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채널 지분 10%를 내가 5천만 원에 사겠다.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대신 매달 들어오는 수익의 10%만 배당으로 달라. 이것이 바로 축소판 아크토스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은행이 줄 수 없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성장하는 현금 흐름에 파이프라인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Revenue Share Agreement, 매출 공유 계약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아크토스가 하는 Passive Minority Stake와 똑같습니다. 둘째, 멀티컬 아그레게이터 전략을 취하십시오.
아크토스는 아무 팀이나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포츠라는 하나의 테마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포츠 전문 데이터와 네트워크라는 해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는 다 잘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용실 매출 채권만 산다. 나는 테크 뉴스레터 지분만 모은다. 나는 아마존 셀러 계정만 인수한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버티컬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분야의 지분을 5개, 10개 모으기 시작하면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개별 사업자보다 시장을 더 잘 알게 됩니다. A 업체에서 성공한 마케팅 방식을 B 업체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스트라테직 파트너가 됩니다. KKR이 아크토스를 인수한 것도 아크토스가 가진 그 버티컬 전문성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계약서에 심으십시오. 아크토스가 아무리 우호적인 자본이라도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단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여러분도 개인 딜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레터 지분을 샀는데 갑자기 작가가 글을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키맨 클로스, 핵심 인물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회 발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문다거나 수익이 특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지분율을 10%에서 20%로 높인다. 라체트 조항과 같은 식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옥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언어입니다. 결국 아크토스 모델의 핵심은 소유화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직접 땀 흘려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본가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자본을 대고 그 시스템의 성장분, 업사이드를 공유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직접 쇼핑몰을 창업하지 마십시오. 대신 잘하고 있지만 돈이 급한 쇼핑몰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크토스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마이크로 GP의 길입니다. 오, 결론. 이 딜을 보고 대부분은 KKR이 1조 원을 썼대라며 금액에만 놀랍니다. 아니면 나도 스포츠 구단 주식이 있으면 좋겠다며 부러워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이면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의 로직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돈 1,000만 원으로도 당신만의 딜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크토스가 리그 사무국을 뚫어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장에서 게이트키퍼가 되십시오. KKR이 아크토스를 통해 시장 전체를 샀듯이 여러분도 섹터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십시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평생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월급을 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줄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엔드,